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인사드리고 싶은 게, 지난 5월 20일이죠. 28일까지 중국 중경에 이렇게 8박 9일간 다녀왔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또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인사를 못 드리게 됐는데요. 뭐 중국에 어디 갔냐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중경에 좀 가봤습니다. 저도 이 중경에 처음 가보게 됐는데, 뭐 중경에서 뿐만 아니라 뭐 그 가깝다고는 볼 수는 없죠. 한 크루즈 배를 타고 또 3일 이상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거기 삼엽댐, 그러니까 그 하북성 쪽인가요? 네, 그쪽에 있는 삼엽댐까지 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참 이창시에서 중경까지 4시간 또 고속철도도 타보고 또 크루즈 배도 타보기도 하고 또 삼엽댐도 가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중경 거기에 거의 중앙 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이 장강이 흐르는 그거를 따라서 쭉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8박 9일 동안 다녀오면서 뭐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이번에 중경 여행을 가기 전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6월 3일이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또 이슈들이 또 쏟아져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국 동포와 관련 뭐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쭉 보니까 또 많은 또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국을 출발하기 때 20일 날 출발을 했는데, 벌써 19일 날인가요? 그때 시흥시 정왕동에서 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중국 동포들도 많이 놀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고 참 여러 또 무거운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거를 그날 바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갔다가 중국 동포 관련 뉴스 검색을 쭉 해보니까 참 그 시흥 정왕동에서 일어났던 사건 외에 그와 또 비슷한 시기에 동탄에서도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병점에서도 중국 동포의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중국 동포 사회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뭐 이런 걱정들도 들면서, 또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반응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참 제가 이 방송에 썸네일도 이렇게 달았는데, 정말 8박 9일간 중국에 다녀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 중국 동포 사회에 이 큰 불행이 이렇게 또 닥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썸네일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뭐 중국에 다녀온 뭐 소감 얘기도 잠깐 좀 해드리고자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시흥 정왕동에서 일어난 이 차철납인가요? 네, 그 사건과 관련돼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썸네일 제목에 달았듯이 왜 이 시흥 정왕동의 이 차철남 사건이 중국 동포 사회의 큰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걱정되는 이 제목을 달았는지, 뭐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오늘이 5월 30일, 네, 5월달 또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꾸준히 저희 동포세계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먼저 또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운병원, 네, 좀 꾸준히 한 1년 넘게 계속 저희 동포세계 후원자로서 협력병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절 척추 전문병원이죠. 그리고 또 종합검진도 또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게 되면은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엠플란트 54 치과, 네, 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해 있죠. 이 대림역 9번 출구로 나와서 그 하나은행이 있는 건물 그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중구동포들의 이 특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멜로 피부과 영등포점, 내가 중국에 출발하기 전에 직접 이 멜로 피부과 영등포점 권형일, 네, 그 피부과 전문의 인터뷰 내용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피부 또 아름답게 또 가꾸기도 하고, 또 피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또 전화로도 하게 되고, 저희 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더 친절하게 해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자분들, 네, 허영덕님, 김영호님, 또 박창덕님, 이설아님, 연복수님, 장한빛님, 네, 꾸준히 저희 매달 이렇게 소정에 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더보기 게시판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정기구독 후원 회원 가입 안내 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저희 방송에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역시 좀 구독 회원 이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네, 이 또한 조선주동포 사회 큰 불행이 아닌가. 지난 5월 19일, 20일 이 국내 언론방송에 집중 보도된 이 시흥 정왕동에서 벌어진 이 중구동포 이 차철남의 범행. 네, 언론에서는 시흥 흉기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청자분께서는 저보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제가 좀 중국에 출국한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에 와서 입국하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쭉 뉴스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봤는데, 네, 어제서부터 오늘 밤 여기까지 방송들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이 사건은 이 중국 동포 사회에도 이 큰 불행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같은 중국 동포 형제, 그것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또 뭐 3천만 원인가요? 근데 이 돈까지 빌려주었던 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형제 왜 돈을 갚지 않느냐, 그 2명을 계획해서 이 살인을 한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고 이틀 후에 이웃에 살고 있는 한국인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하고 집주인, 네, 70대 남성, 네, 오늘 또 찾아가서 보니까 뭐 평소 자신을 좀 무시하고 그리고 하대를 했다, 어떤 그런 불만을 품고 하고자 이 흉기를 찔러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큰 상처를 입힌 정말 이 끔찍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중구동포 여러분들도 이 사건 소식을 듣고 뭐 다들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구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뭐 이런 게 상당히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고 참 가슴을 찌시는 동포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할 텐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요, 18일 오전 11시경 이 화성병점에서는요 50대 중국 동포가 한 음식점에서 이 콜라 한 병을 훔치고 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 고성과 또 욕설을 지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새벽 4시경에는요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이 40대 중국 동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원 호수변 상가 앞에서 20대 남녀, 뭐 한국인 남녀겠죠, 5명이
뭐 좀 시끄럽게 떠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시간은 새벽 시간대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하면서 이 40대 이 중국 동포 이 남성 약간 좀 술에 있는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던 그 칼을 들고 위협하는 흉기난동 이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른 중국 동포 사건이 벌어지니까 뭐 정말 한국 언론, 국내 언론 다들 뭐 놀란 표정이죠. 이 언론 기사 댓글을 보면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 동포들에게 갑자기 무슨 이 지령이 떨어진 것이냐 하면서 뭐 그런 댓글도 달리기도 하고, 대체 이 중국 동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여러 이 불안감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들이 이 윤 전 대통령이죠. 이 계엄 선포, 그 다음에 이 탄핵 정국에 표출된 이 반중 정서, 또 협중 현상, 이게 아주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리에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또 연달아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반중 정서와 이 협중 현상에 상당히 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하고 번뜩 떠오른 것이 또 2007년경 서울 가리봉동에서 벌어진 이 연변 흑사파 사건, 그리고 2012년경 수원 지동에서 벌어진 오원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뭐 서울 가리봉동, 그 당시에는 가리봉동이 가장 중국 동포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었고, 수원 지동도 이 수원 지역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동, 정왕동이죠. 거기도 좀 특히 뭐 중국 동포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시흥시에서도 지금 동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중국 동포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7년도 연변 흑사파 사건은 2017년도에 뭐 범죄도시라는 영화 배경이 됐고요. 당시 또 대림동을 배경으로 한 청년경찰 영화와 함께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에 대한 혐오 현상을 아주 대중 매체가 극에 오르게 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 오원춘 사건, 이 오원춘 사건 알죠? 이 퇴근길에 있었던 20대 한국인 여성을 납치를 해서 뭐 성폭행을 하려고 그랬는지요. 그렇게 하다가 순수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살인을 하고 이걸 아주 토막을 냈던 그런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경찰들 뭐 초동 수사, 또 대응 이게 미비했다고 해서 결국은 경찰청장까지 옷을 벗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중국 동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해서 범죄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또 펼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흥 정왕동에서도 뭐 중국 동포와 또 거기는 뭐 여러 다문화 또 인들 외국인들이 있어서 같이 또 어울리면서 또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여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동포사회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곳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차철남에 의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이 중국 동포들이 그간 쌓아왔던 이 중국 동포의 이미지를, 그래도 그 지역사회 내에서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중국 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정말 우리가 똑같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사건이라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상당히 또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 불안감과 또 공포, 또 이런 또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낳게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시흥 정왕동 차철남 사건, 어쨌든 이 동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불행을 안겨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물론 개인의 그 일탈 그런 거에 의해서 벌어질 수가 있죠. 뭐 개인적으로 뭐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이런 큰 사건들의 이면을 보면은 그 사회적, 이 전반적인 분위기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차철남, 이미 경찰에게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렇죠. 57세이고, 1997년, 한국에 와서 5년간 불법체로 생활을 하다가 2002년에 자진 출국을 하고, 2012년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서 13년 이상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한 20년 가까이 한국 생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뭐 한국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그가 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특정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고요,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벌거나 또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건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그건 온라인 사이트 같은 거겠죠. 그거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생활했다고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 그 차철남의 계좌에는 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CCTV를 판독해 본 결과, 그러니까 그 범행이 일어난 5월달 19일날 첫 보도가 됐죠. 근데 5월달 초에, 이번 달 초죠, 범행을 이미 이제 계획을 하고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전부 다 인출을 해서 또 그 돈으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매한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려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통장에 돈이 있어봤자 뭐 크게 많이 있지도 않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서 범행에 쓰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뭐 구매도 하는 그런 게 CCTV 판독 결과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동포 형제를 이렇게 계획살인을 하게 된 이유, 근데 보니까요, 이 차철남이가 이제 경찰서에 진술한 거가 이겁니다. 이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 3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다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간 그들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중국 동포분들, 돈 거래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별도로 뭐 차용증 없이 그냥 뭐 정으로 믿고 이렇게 큰 돈도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용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증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받고자 할 때에, 그쵸,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동포 여러분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는 그 돈을 내가 정녕 받지 않겠다, 돌려받지 않겠다, 그냥 준다는 심으로 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모를까, 빌려준 돈이다 그러면은 근거자료, 차용증을 잘 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차용증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면은 법에라도 호소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이 차철남 씨는 이렇게 뭐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은 그게 뭐 3천만 원까지 됐던 건데, 거기에 따른 뭐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고 그냥 잘 아는 사이니까 너 나중에 벌어서 언제든 줘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쪼들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 보니까 분명히 가서 돈도 벌고 갚을 능력이 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는 그 가까운 동포인 그 친구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50대라고 하는데
그 형제들한테 이 배신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동포분들께서도 간혹 좀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뭐 좀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사실 중국 동포 관련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법무사, 또 행정사, 또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중국 동포들이 뭐 차용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서류 같은 거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대로 뭐 사기 피해를 입기도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따져 물어서 이렇게 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차철남 씨처럼 결국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심정으로 이런 살인 행각을 벌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분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좀 이런 분들 이렇게 잘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철남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언론에 이 보도가 되니까 저희 방송의 애독자이시라고 하는데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 차철남 씨하고 그냥 고향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문자 보내준 거 저보고는 그냥 외부에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그 문자 내용 뭐 전부는 다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은 요거는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차철남 씨가 어릴 때서부터 이 가정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중국 남방 지역에서 이 대학을 졸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2002년도에 불법 체류 생활을 하다 자진 출국을 했죠. 그러다가 2012년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F4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대학에 이렇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F4 체류 비자를 받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구나, 뭐 그런 거를 알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좀 뭐 이런 거, 네, 우리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신 분은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함께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한 57세. 네, 이런 중국 동포라면은 충분히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람이다. 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기본 수양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 생활도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이 법에 대해서도 잘 알만한 사람이랍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이 범행을 저질렀을까? 뭐 돈을 갚지 않아서 생활빈곤에 쪼들린 상태라, 이 극한 상황에 몰린 상태, 여기에다도 술을 마시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같은 중국 동포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저지른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철남이 살인, 그 동포 형제 2명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 자수할 생각도 있었지만 자수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데로 도망도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이틀 후에 이웃에 살고 있는 한국인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하고, 그리고 그 차철남이 살고 있는 건물주의 집주인이죠, 이 70대 남성을 또 찾아가서 이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뭐 다행히 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복부 등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고 정말 위기를 맞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언론도 보면은 왜 차철남이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가, 여기에 대한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지난 5월 20일과 중국 동포 형제 살해한 차철남 왜 도주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나,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이상의 한국 생활을 한 차철남은 우리나라 치안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단시간 내에 검거되리라 예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건 현장 주변만을 배회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차철남은 경찰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후 자수를 고민했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이죠. 오후 4시께 술 한잔 하자 하면서 그 중구동포 그 한 A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서 둔기로 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오후 5시께는 인근에 이들 형제의 또 집으로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둔기를 사용해서 그 같은 형제인 B씨 중구동포를 살해를 했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그대로 그 방에 대한 방치를 해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살해한 차철남은 방치한 시신으로 인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의 그 아우디 SUV 차량을 훔쳐서 이틀간 이 차 안에서 지냈다. 네. 그러니까 그 형제, 이 3천만 원까지 빌려갔던 그 형제들이 아우디 차를 끌고 다녔었던 거네요. 그만큼 뭐 수익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차철남 씨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차철남은 이후 추가 범행을 결심하고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주변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뒤이어 오후 1시 21분께 편의점으로부터 약 1.3km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를 했다. 차철남은 C씨에 관해서 나에 대해 헌담을 해서, 그 다음에 그 C씨는 그 편의점 60대 여성을 말하죠. 그 다음에 D씨, 네, 집주인 70대 남성에 관해서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을 했으며 모든 것이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5월 20일 보도된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 도주했다가 그때 이제 경찰이 수배 전단을 뿌렸죠. 그리고 나서 10시간 만에 이렇게 시와호 인근에서 이렇게 붙잡혔다고 하는데, 네, 그때는 이게 우발적으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차철남이 이런 걸 해서 왜 이런 살인 행각을 벌였는지를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경인일보가 5월 27일 날, 네, 시흥 살인범 차철남 사이코패스 아니야, 네, 범행 계획 추정 검찰 송치했다는 소식. 네, 엊그저께죠. 시흥경찰서 27일 오전 10시 30분 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차철남의 이런 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뉴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시사저널이 또 엊그저께 4명을 사상한 이 차철남, 이 중국동포 형제 살해 후 인생 끝났다고 생각, 이런 제목으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편의점 여성하고 집주인을 살해했느냐, 뭐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해명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차철남은 편의점 업주 B씨와 건물주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후, 네, A씨 형제를, 그 중국 동포 형제를요, 죽인 뒤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다. 이후 과거 나를 무시하거나 헌담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서 범행에 나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씨 형제를 살해한 뒤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 여기서 도주를 포기했고, 대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C씨에 대해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같은 동포의 형제 왜 돈을 갚지 않냐, 뭐 그걸로 해서 이렇게 죽인 다음에 보니까 자기도 안 거죠. 이 큰 일을 했다,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에서, 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2차, 3차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인 행각에 나섰던 그 차철남 씨의 행각을 이렇게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들도 이런 행각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 친구처럼 지낸 같은 동포 형제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자수하지 않고 과거 나를 무시하거나 한담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들을 찾아가서 범행에 나섰다는 말, 정말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조선족 동포들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을 저도 좀 종종 듣게 되고, 이 동포들 스스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존심. 그게 이 중국에서 정말 이 소수민족으로 또 중국에서 뭐 여러 여기에서 생활을 할 때에 상당히 중국 동포들의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라는 자존심, 어떻게 보면 좋은 면에서는 크게 이 자존심 강한 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고 또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민족인데 근데 이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은 쉽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언젠가 거기에 그냥 폭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냥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결국은 그게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국내 언론들은 이 개인의 일탈 행위로 벌어진 일이다,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하거나 반중 정서, 또 혐중 현상으로까지 번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뭐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국인의 범죄율하고 이 중국인의 범죄율까지 비교해가면서 이 내국인, 한국인의 범죄율이 훨씬 높다, 뭐 이렇게까지 데이터 수치를 대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 뭐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이 국내 언론들도 많이 지금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정말 같이 뭐 국민들의 반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높았었는데, 네,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좀 먼저 한국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그런 모습. 나름대로 뭐 국내 언론들도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중국 동포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둘러볼 필요가 있다. 동포들 우리 스스로 꼭 둘러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 동포가 아니다, 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이 반정서가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게 뭐 오원준 사건 이후서부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렇게 거치면서 쭉, 네, 그런 상황들 쭉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게 온라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오프라인상, 그냥 위브로까지 나와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17일이죠.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 일어난 한국 청년 대학 단체, 이 거리 시위였습니다. 뭐 우리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번 돈으로 또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시위를 하느냐, 왜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혐오성 발언들을 하냐, 뭐 이렇게 좀 반응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인내심을 갖고 잘 극복하지 않으면은 더 큰 불행에 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왜 이제 그런 생각을 드냐, 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중 관계, 네, 중국인을 대하는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보면은,
네, 뭐 상당히 평형화되어 있고 진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미중 서로 갈등 속에서 어떤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뭐 그런 쪽에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정말 우리 같은 동포로서 한국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고생한다고 하면서 좀 온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풍을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식이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점 이렇게 중국도 이렇게 뭐 위험 요소가 좀 커지면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커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막 커지고 그러면서 자꾸 중국을, 그전에는 북한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을 적대시화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 또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적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커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중국 동포들이 이제는 도와줘야 할 동포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보다도 더 많은 혜택도 받고 특혜도 누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뭔가 계속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커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변화랄까요? 뭐 이런 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말씀드렸지만 인내심이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데, 야, 중국에서 왔다 뭐 해서 왔다 하면서 자꾸 무시하고 또 혐오하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동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또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제 쌓여 있다가 나중에 그게 그냥 돌발 사태로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동포분들 끝까지 인내를 하시면서 이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는 것이 또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시흥 정왕동 사건, 차철남 사건 이렇게 접하고 나서 그동안 뉴스 검색을 한 이틀을 건너 하면서 본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모로 좀 분석을 해보고 더 깊게 좀 논의해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별도로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의 충칭에 다녀온 소감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충칭, 중경. 네, 동포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940년대 장개석 중국 국민당 정부,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1937년도 일본에 의해서 중일전쟁이 촉발하게 되면서 그때 원래는 남경이 중국 인민정부의 그 장개석 정부의 국민정부의 이제는 그 중심지였다가 거기에 이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를 피해서 결국은 이제는 중경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거기서 본격적인 항일 전쟁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상해에서 세워졌던 그 임시정부도 여러 년을 걸쳐서 1941년경에 중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기에 이주해서 거기에 이제는 설립되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 정부하고 함께 이 항일전쟁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국내로 기원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어쨌든 이 중경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 항일운동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것도 잘 보존되어 있었고 일부에 이렇게 개방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까이에는 대한민국 광복군 총쥐사령부도 위치해 있었고 역시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경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다.
참,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 이 중경, 이 시정부라고 할까요? 거기에 우리의 그 임시정부의 어쨌든 그 있는 그 터가, 그 건물이 중경에 있어서 가장 이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존해주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고요. 네, 한번 요번에 가면서 뭐 이런 유적지도 좀 둘러보게 되는 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중경이 인구가 이 3,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하고 비교해보는 서울 인구, 경기도 인구의 거의 뭐 한 3배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면적을 보면은 서울시 면적에는 한 113배 정도 되고, 경기도 면적하고 비교해 볼 때는 한 8배 정도 이 중경의 이 시 면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4대 이 직할시에 해당되죠. 북경, 상해, 그 다음에 심천, 그 다음에 이제 중경. 너무 중요한 아주 대도시인데, 근데 대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뭐 가면서 사실 또 위압감도 느꼈습니다. 아, 거기 높은 빌딩에 또 정말 이 산도 많지만은 산 밑에 이렇게 줄지하게 있는 이 아파트 단지, 그리고 또 도로, 또 무진동, 또 그 전철인가요? 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시설을 보면서 야, 또 상당히 이 대도시로서 정말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번접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의 풍광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때 한중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또 중경에도 진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포들, 동부 삼성에 있던 조선 동포들도 한국 기업에 가서 많이 일도 하고 뭐 그쪽에 살기도 했는데,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철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쟁에 밀리게 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들어보니까 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뭐 한국인들까지 하겠다지만 한 1000명 정도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3200만이 넘는 도시에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조선족 동포와 한국인이. 그러니까 뭐 상당히 북경, 상해 이런 데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그쵸. 우리의 이제 그 한국 기업이라 기반이 이게 많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 한국을 추월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중경 방문을 통해서도 느끼게 됐다. 중국에 대한 어떤 뭐 한국인으로서는 위압감 뭐 이런 거를 또 가져보게 됐는데, 네, 어쨌든 뭐 중국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중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이 승승장구해야 또 역시 이 조선족 동포들도 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우리 중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업이 있는 곳에 중국 동포들이 오고, 거기에 또 한국인들과 중국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서 또 나름대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경에서는 이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니까 또 역시 이 조선족 동포들도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이때 중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참 한국에서 온 이 동포분들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잘 또 이렇게 함께 또 뭐랄까요, 공존하면서 또 상생하면서 더 경쟁력을 좀 높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면서 저도 끊임없이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또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